자, 이제 2-1단원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관계를 나타냈대요. 자, 빛은 비생물 요소에 해당이 되고, 과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생산자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요.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환경에 영향을 주는 니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 같은 종들의 집단인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군집이 되고요. 네, 군집과 환경이 합쳐져서 생태계가 돼요. 그래서 사슴하고 호랑이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동일 개체군이 될 수가 없고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모여서 바로 여러 종이 모여 군집을 이루죠. B는 군집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봅시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A에 들어갈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곰팡이죠. 곰팡이는 분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생물적 요소고, 가와 나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이제 환경이 생물체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바다의 얕은 곳과 깊은 곳에 사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는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경우고, 늦가을에 씻는 겨울밀과 겨울보리는 다음에 여름에 수확을 한다. 이거는 온도죠. 낙엽이 쌓여 분해가 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맞죠? 날씨가 추워지면 곰이 겨울잠을 잔다는 온도에 의한 온도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로 봐야지 맞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 예에 해당이 되는데, 건조한 지역에 사는 도마뱀은 피부가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다. 이거는 수분이죠.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고도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혈구수가 많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함량이 더 적기 때문에 얘를 적응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평지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늘어나서 살게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위도에 따라 분포하는 여우의 종류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죠. 따라서 A는, C보다 추운 지역에 살고, 얘네들의 생김새의 차이는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미친 예이고, 몸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몸집이 작을수록 커요. 몸집이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크면 클수록 열을 더 많이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체온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니까 결국에는 몸집이 작은 건 이렇게 더운 지역, 사막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A가 아니라 C가 맞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바다의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수직 분포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갈조류에는, 미역이랑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갈조류에 해당이 되고요. 녹조류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파래. 파래 같은 게 녹조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녹조류는 청색광하고 적색광을 모두 광합성에 이용을 한다. 이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적색광이 여기 깊이까지 들어오는데,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요렇게가 들어와요. 세 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세 가지 빛을 이용을 할 거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바로 적색광은 안 들어오고 황색하고 청색광을, 홍조류는 주로 청색광을 이용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녹조류가 적색광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건 맞지만 청색광이나 황색광도 들어오기 때문에 세 가지 빛이 여기까지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광합성에 모두 사용을 하고 실제로도 주로 녹색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녹색 식물은 주로 적색광하고 청색광을 광합성에 사용을 해줍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나중에 세포와 물질대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은 온도가 아니라 빛, 그 중에서도 빛의 파장에 의한 영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자, 다음에 8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에 비해 적혈구 수가 많다. 이러한 적응 현상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은 공기.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산소의 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까닭은 고산지대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는 공기 안에 산소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사막 지역에 사는 생물에 대한 자료인데,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바뀌어 수분의 증발을 막는 데 유리하다. 잎 대신에 녹색 줄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선인장 내부에는 외부에 비해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대요. 그래서 새가 선인장에 구멍을 뚫고 둥지를 만들어서 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인장은 일단 생산자죠. 광합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역은 물은 기역과 관련된 비생물적 요소이고, 니은에서 새하고 선인장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은 군집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비생물 요소 중 온도와 관련된 생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송어하고 노루는 가을에 주로 번식하는 거는, 이거는 빛을 비추는 시간, 일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파충류하고 조류의 알이 단단한 껍질로 쌓이는 거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물, 그 다음에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은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린다. 바로 3번이 온도와 관련된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11번. 다음은 생물의 적응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 호랑나비는 봄형보다는 여름형이 크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온도예요. 곤충의 몸 표면은 키틴질로 되어 있다. 이거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척박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비옥한 지역에 사는 식물보다 적은 양분으로도 더 잘 자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척합한 지역과 비옥한 지역에 있는 토양 속의 양분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니까, 이거는 바로 토양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하고 물, 토양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두 생태계 가와 나의 먹이 관계를 나타냈는데, 나가 가보다 지금 먹이 사슬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죠. 따라서 틀렸고,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합니다. 가와 나에서 화살표는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가는 거니까 틀렸고, 뒤지가 멸종이 되었을 때 수리부엉이가 뒤이어 멸종할 가능성은 가가 훨씬 더 높죠. 여기는 먹이 사슬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쥐가 없으면 수리부엉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가와 같은 먹이 사슬을 가진 생태계가 여러 개 모여서 나와 같은 복잡한 먹이 그물을 이루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냈대요. 자, 개체수도 당연히 생태계 피라미드 구도를 가집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개체수가 점점 줄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의 전체 무게는 생물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생물량 또는 생물량.
자, 생산자가 가장 큰 값을 가진다. 그렇죠. 제일 커요. 네. 생태 피라미드는 먹이 관계의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상대적인 양이 감소하고 버섯은 분해자고, 그다음에는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는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만 이동을 하니까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하위에서 상위로만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생태계 A와 B의 먹이 관계를 나타냈대요. 생물 다양성은 지금 현재 당연히 B가 A보다 더 높은데, 보면은 개구리는 벼가 생산자고 메뚜기 1차 소비자, 개구리 2차 소비자, 뱀이 3차 소비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B에서 G의 에너지의 일부는 매로 가겠죠. 그렇죠? 다 가는 건 아니죠. 잡아먹기는 피식량만큼 이동을 할 거고, 생태계 평형은 A보다는 B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생물 다양성이 B가 더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A부터 D의 에너지 양을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래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순으로 가게 될 텐데, A는 3차 소비자가 맞고요. D의 에너지의 일부가 D의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죠.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B에서 A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보다는 더 많죠. 왜냐하면은 이 100이고 얘가 20인데, 그럼 C에서 B로 이동하는 양은 20이 된 거고, B에서 A로 이동하는 양은 5가 된 거니까, 따라서 C에서 B로 이동하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따라서 1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을 한 후 약 30년 동안 사슴하고 늑대의 개체수 및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냈어요. 늑대의 상위 포식자가 사슴이 아니라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는 거고, 늑대의 개체수가 급감한 이후에 자, 사슴의 개체수는 여기서 쭉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초원의 생산량이 줄어든 까닭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맞죠? 따라서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생태계 평형을 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그린 가는 안정된 생태계를 나는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었을 때의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냈대요. 가에서 에너지 양은 1차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생산자가 더 크죠. 나 이후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그렇죠.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니죠. 다시 생태계는 회복을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완전히 파괴되지가 않은 이상은.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냈는데, 수리부엉이의 에너지의 양과 꿩의 에너지의 양 중에서 더 큰 것은 결국에는 생태 피라미드에 의해서 여러분들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져요. 그렇죠? 따라서 더 큰 것은 바로 수리부엉이고, 수리부엉이가 더 상위 영양 단계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태계에서 뱀을 남획하면,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족제비와 개구리의 개체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식자에 해당하는 개구리는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고, 포식자에 해당하는 개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대체 먹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먹이가 풍부했던 뱀은 사라졌으니까 대체 먹이가 있다고 해서 변화 없다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따라서
뱀은 개구리도 먹고 쥐도 먹지만 어쨌든 주 먹인 개구리가 사라지면은 뱀이 사라지면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직접 포식자가 사라졌으니까 뱀의 개체수는 뱀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개구리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족제비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대체 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두 가지의 원인은 당연히 자연적 원인이 있고, 자연적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위적 원인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어떻게 돼버리면은, 평형이 깨져버리면 회복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평형이 깨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인위적 요인으로 평형이 깨져버린 경우가 더 많이 회복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20번 봅시다. 그린 간은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를 가정한 복사 평형이고 나는 현재 지구의 복사 평형 상태를 간단하게 나타냈대요. 가에서는 지금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표면 에너지의 흡수량, 방출량은 같을 거고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나의 경우가 가의 경우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나가 가보다 더 높아야 되고요. 대기 중에 CO2 양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기가 흡수하게 되는 전체 복사 에너지 양이 늘어나니까 방출하게 되는 A 양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해야지 맞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대요. 자, 지구에 대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은 A는 증가한다. 이게 어차피 대기가 있고 없고 간에 전체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흡수한 양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게 될 텐데 문제는 대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게 대기가 있던 이게 같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반사가 여러분들 지표 반사가 있고 대기 반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이 대기 반사가 없어질 테니까 그럼 지표 반사만 있게 될 거고 지표 반사만 있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총 흡수하는 양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구 복사에서 방출하는 양도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A가 증가한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돼버리면 이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늘어나니까 B는 증가하게 되는 게 맞고 이 중에서 A, B, C 중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면 일단은 A는 얼마냐면은 70이에요. 반사가 30이고 방출해야 되는 게 70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5에다가 C를 더해준 게 13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88만큼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4만큼이니까 여기서 방출하는 이 값은 전체가 70이 되려면 66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66에서 188만큼이 전체 대기가 흡수한 총량인데 그럼 얘가 66에서 88이니까 154만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25만큼을 흡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25를 빼줘버리면 129만큼이 대략 B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 중에서 B가 제일 크겠네요. 그러니까 틀렸네. 답은 3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림 간은 A와 B일 때 태평양 적도 부근의 대기 대순환을 나는 A하고 B일 때 관측한 물리량을 X와 Y로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엘니뇨 시기하고 평상시인데 얘가 평상시고 그렇죠? 이 녀석이 현재 평상시고 얘가 바로 엘니뇨 시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A는 평상시이다. 맞고 지금 보면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는
서태평양의 강수량하고 기역이죠. 지금 X로 왔으니까 X하고 Y대가 순서 없이 측정을 했는데 지금 이 X일 때 여기가 서태평양의 강수량, Y일 때 여기가 서태평양의 강수량, 여기가 X일 때의 서태평양의 강수량이에요. 그럼 서태평양이 강수량이 많아지려면 이렇게 저기압에 의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Y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태평양 수온이 높은 X가 엘니뇨 시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역 값으로 보면 Y 값이 X 값보다 더 크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즉 기역일 때 그러니까 기역이 그러니까 X가 Y보다 Y가 X보다 큰 거니까 지금 평상시 값이 엘니뇨 시기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X는 언제 본 겁니까? 엘니뇨 시기에 본 거니까 B일 때 본 거고 그 다음에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평상시가 엘니뇨 시기보다 더 강하니까 기역도 맞게 되겠네요. 그렇죠?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무역풍의 약화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23번 그림은 엘니뇨가 발생한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의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연직 단면을 표는 이 시기의 해역, 기역과 니은 중에서 한 곳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폭우가 내리고 이 용승이 약화됐기 때문에 따라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진 즉 동태평양 연안의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고 온수층의 두께는 평상시보다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용승이 약화돼서요. 두꺼워진다.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는 더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풍 약화가 바로 엘니뇨의 발생 원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 강하고 나는 평상시하고 엘니뇨 시기에 발생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대기의 대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내게 됐는데 나가 바로 동태평양에서 저기압이 형성이 된 엘니뇨고 가가 평상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역풍은 가가 나보다 더 강하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평상시가 더 큽니다. 나가 가보다 큰 게 아니라 가가 평상시고 나가 엘니뇨 발생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번 기억만 맞겠지요. 자, 다음에 25번. 그림은 두 시기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 있는 나 시기가 엘니뇨 시기에 해당이 될 거고 가 시기가 바로 평상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이렇게 저기압이 형성이 될 때가 고기압이 형성이 될 때보다 높죠. 구름이 많이 생기면 비도 많이 내린다는 소리니까 가보다 나일 때가 더 적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가 강하고 엘니뇨 때 약해집니다. 가보다 나일 때가 더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니은만 맞고요. 그 다음에 26번.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관측 수온과 평년 수온을 나타냈는데 지금 A 구간은 관측 수온이 평년 수온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 A 구간은 바로 수온이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엘니뇨 시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따라서 평상시랑 비교했었을 때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의 해역에 대한 설명은 그죠. 용승 약화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화되니까 강수량이 적어지고 해수면은 높아지게 됩니다. 온수층이 두꺼워져서 온수층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제 해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올라가요. 무역풍이 약화돼서 일어나게 된 현상도 있고요. 표층에서 영양 염료의 양이 더 적어요. 이거는 용승이 약화돼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A식의 동태평양에 해당하는 거는 표층여에서 영양 염류 양이 강수량이 많다구나. 적다가 아니라, 왜냐면 A식의 동태평양이니까 이때는 저기압 형성을 해가지고, 저기압 형성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증가하니까 증발량이 많아져서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 2번 이것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그림은 몽골 지역의 사막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산림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지표면의 반사율은 감소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반사율이 그러니까 숲에서 반사율보다 더 큽니다. 사막의 반사율이 산림의 반사율보다 더 커요.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몽골 지역의 사막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죠. 그렇죠. 산림 면적 감소, 과잉 방목, 자원 채굴 증가 이런 식으로 나게 되니까 몽골 지역에 사막화가 계속되면, 그렇죠. 보통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보통 뭐가 날라와요? 황사가 날라오니까 우리나라도 피해가 오게 되겠죠. 다음에 28번 그림 가는 지구의 평균 기온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를 나는 IPCC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에 실린 전 지구적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게 됐는데, 자, 보면은 가와 나를 종합을 할 때 화석 연료의 사용이 지구 해수면에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일으키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해수면의 높이 변화 예측값이 A의 경향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래보다 좀 낮아지기 위한 두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소를 시키는 방법이니까 여기에는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대체 에너지, 친환경 보통은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되겠죠. 알리백이라고 해서 재사용 에너지로 100%,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100%를 사용을 해서 물건을 생산을 해낸 것만 수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럽연합 같은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들의 어떤 지금 정책 기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같은 거에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구 온난화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에. 자, 이제 수능 대비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대요. 자, 곰팡이는 당연히 생물 군집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곰팡이는 생명체에 해당이 되고 생태적 지위는 분해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고, 같은 종의 개미가 이를 분담해서 협력을 하는 거는 이거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해당이 돼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이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군집 내 상호작용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빛의 세기가 참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늑대의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감소를 시켰을 때 늑대 사슴 개체 수랑 식물 군집의 생물량 변화를 표는 가와 나 시기 동안 이 지역의 사슴과 식물 군집 사이에 상호작용을 나타냈대요. 자, 가하고 나는 1하고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식물 군집의 생물량이 감소해서 사슴의 개체 수가 감소를 하게 되는 구간은 바로 여기 이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사슴의 개체 수가 증가해서 식물 군집의 생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요 1 구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가는 2다 맞고 1시기에 사슴의 개체 수가 증가한 까닭은 늑대의 그렇죠. 포식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늑대의 개체 수 감소로 인해서 피식자에 해당하는 사슴의 개체 수가 늘어난 거고 사슴의 개체 수는 포식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먹이에 의해서도 생산자가 뭐 피식자는 아니니까 먹이에 의해서도 조절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땅속에 굴을 파서 서식하는 A는 유충의 먹이인 곰팡이를 굴에서 기른대요. 와, 개미가 기른대. 그러면 A가 곰팡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잎을 잘라 굴로 운반하면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를 해서 주변의 토양이 비옥해진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인 토양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잎 조각을 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A는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집단, 즉 개체군 내에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A는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생물 요소 중에서 A는 개미는 소비자지.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고요. 자, 니은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은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기 썩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 2번만 맞게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나타냈는데 가하고 나는 외래 생물 유익과 환경 오염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는 이거는 환경 오염이죠. 누가 봐도 그죠? 이거는 환경 오염이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아, 그치? 얘 요새 거의 박살났대. 우리나라 살쾡이 있죠. 삭이 거의 막 엄청 잡아먹었대요. 커봤자 어차피 뭐니까 쥐니까, 그치? 얘는 외래 생물 유입이래요. 다음에 지구온난화. 가는 환경오염이다. 맞고요.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 말까지도 않은 소리자. 영구 동토층의 북극 이끼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 그렇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동토가 없어지잖아요. 영구적으로 얼어있게 아니라 얘가 녹아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 사는 이끼는 동토층이 없어지면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3번이 맞고. 어디 이 말같지도 않은 모기를.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A부터 D의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내는데 생산자, 소비자, 2차, 3차 소비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쭉 올라가게 되겠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15%래요. 얘가 2차 소비자인데, 자, 에너지 효율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에 대한 현 단계의 에너지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C가 갖고 있는 100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15%가 맞죠. 자, 따라서 C는 1차, B는 2차, A가 3차니까 C는 2차 틀렸고 에너지 효율은 A는, 그러니까 C는 얼마가 돼요?
전체가 C가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10%죠. 얘가 C의 에너지 효율이고, 그 다음에는 A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3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분의 1이니까 20%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A가 C의 3배가 아니라 2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고, 상위 영향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를 하죠. 그래프상에서.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시 등수원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러니까 등수원선이라는 소리는 20도시의 수온이 나타나게 되는 깊이를 나타낸 거고, 여러분들 20도시면은 비교적 높은 거예요. 자, 기억하고 니은은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엘니뇨 시기이고 하나는 라니냐 시기이다 라고 나왔죠. 지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20도시의 등수원선이 나타나게 되는 깊이가 전체적으로 누가 더 깊어요? 니은이 기억보다는 더 깊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도시의 수온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다라는 소리는 표층 수온은 상대적으로 더 어떻다는 소리예요? 이거보다 더 높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하고 두 개의 수온을 비교를 해보면 서태평양의 수온이 동태평양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남동무역풍을 타고 이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서태평양이 온수층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요. 평균적으로. 온수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따라서 20도씨의 수온이 나타나는 등수온의 깊이가 더 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서태평양이고, 기억이 동태평양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A식이 보면은 지금 동태평양의 20도씨 평균 수온 깊이가 서태평양보다 더 깊어졌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서태평양보다 더 높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A시기는 바로 무슨 시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엘니뇨 시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동태평양, 니은이 서태평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은 틀렸고, 자, A의 기억의 강수량의 편차는, A에서 기억의 강수량의 편차는 동태평양은 엘니뇨 시기에 강수량이 증가하죠. 저합대로 증발량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게 맞고요. 니은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에서 기억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 값은 A가 B보다 더 크다. 니은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 그러니까 니은은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엘니뇨 때 어떻게 돼요? 즉 엘니뇨 때 이거를 보면 돼요. 자, 동태평양하고, 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주면, 자, 해수면. 자, 동태평양은 엘니뇨 시기에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높이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플러스고,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엘니뇨 시기에 하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 시기 지금 엘니뇨 시기에 니은의 해수면이면 니은이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의 높이 편차에서 동태평양을 빼준 값은 음수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평소 때는 엘니뇨가 아닌 시기에는 음수값, 양수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플러스 값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요거는 자료 해석 문제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20도씨가 나타나는 수심이 더 깊다라는 소리는 해수온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자, 지구 반사, 태양 반사,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70%가 들어와서 25%가 대기로 가게 되는 거니까 45가 바로 지표로 흡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대기가 흡수하는 총량은 25에다가 29에다가 100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154네요. 그죠? 154만큼이 대기가 흡수하는 총량에 해당이 되겠죠.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구 복사로는 66이 나가고 4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대류 전도 수문열 지표 방출로 나가는 게 이 중에서 104지. 104 중에서 4는 1로 가고 100은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154예요. 그러면 흡수하는 양이 45. 얘가 그러면은 154에서 1로 빠진 게 얼마냐면 66만큼이 빠졌단 말이에요. 154에서 66만큼이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88만큼이 지표로 들어오게 되는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둘이 합쳐주면 얼마가 되니? 133인데 그럼 104하고 29의 합이 13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열수지가 맞죠. 따라서 B가 A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하고 같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도 대류하고 수문열 플러스 복사까지 합쳐가지고 전체가 13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는 실제로는 133보다는 더 작은 양이에요. 나머지 전도 대류 수문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사의 형태로만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보기로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란 거는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기억하고 니은. 기억이 어디 있어? 여기서? 기억. 지표가 흡수하는 거는 보통 여기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니은은 보통은 적외선 영역이니까 얘가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더 커야지 맞게 되는 거지.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주로 지표에서 흡수하는 형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주로 흡수할 테니까. 자, 틀렸죠? 맞는 거는 1번.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 지구의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지구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B 더하기 G하고 누구랑 같냐면 E하고 같아요. 그렇죠? 지표 흡수가 돼서 방출하는 게, 그 다음에는 대기가 방출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표가 방출을 하면은 여기 E는 누구랑 같냐면 D 플러스 C하고 같아요. 네, D 플러스 C하고 같게 되고, 그러면은 대기가 전체 흡수하는 대기가 여기서 방출하는 양은 결국에는 A 더하기 C는 F 더하기 G하고 같게 될 거예요. A 더하기 C가 여기서는 F 더하기 G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에서 보자. 그럼 이 값은 여기서 A, B 더하기 G는 2랑 같은데 E가 D 더하기 C란 말이야. 그러면은 B 더하기 G는 2랑 같고 E가 D 더하기 C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A 더하기 E는 뭐가 되냐면은 D 더하기 C가 돼요. D 더하기 C가 되고, 얘는 D 더하기 F 더하기
G가 된다. 근데 A 더하기 C가 F 더하기 G잖아. F 더하기 G. 근데 여기서 D가 빠져버리면 되니까 여기다 D를 더해주면 양쪽에서 소거가 돼서 맞겠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기억 맞네요. 여기서 요거만 소거를 해줘버리면 되겠죠. 왜냐면은 A 더하기, 잠깐만. 여기서 저대로 써줄게. A 더하기 E가 D 더하기 C잖아요. 그죠? D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더하기 C가 여기서 F 더하기 G가 A 더하기 C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D를 더해주면 요거하고 소거가 돼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 맞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기억은 맞고. D는 지표에서 우주로 그렇죠. 직접 방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구에서 적외선 중에서도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직접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적외선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게 D예요.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대기가 방출하는 총양,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대기가 방출하는 총양하고 아니죠. 더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A만큼에는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기가 방출하는 건 적외선으로 방출하지만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보다는 더 적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방출량, 흡수량의 에너지는 같지만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얘는 가시광선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흡수량은 가시광선 플러스 적외선이지만 방출량은 100% 다 적외선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더 적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답이 돼요.